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내가 마지막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칼도 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그릇에 묵이 놓여 있었을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묵이 그저 가난한 자의 음식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10년을 참고 기다린 복수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묵 한 그릇. 북문 밖 주막거리에는 밤이면 불을 밝히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묵 장수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주막 앞, 같은 자리에 멍석을 깔고 앉아 묵을 팔았지요. 그의 묵은 검었습니다. 도토리묵도 아니고 메밀묵도 아닌 칡뿌리로 쏜 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벙어리 묵쟁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정말 벙어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지요. 손님이 와도 돈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그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적곤 했습니다. 이봐, 묵쟁이. 이 묵이 얼마요? 고개를 들어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입니다. 3푼, 비싸긴. 2푼에 주시오. 고개를 젓습니다. 쳇, 고집불통 같으니. 그래도 사람들은 그의 묵을 샀습니다. 값은 비쌌지만 맛은 좋았거든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담백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여름 밤 더위에 지친 몸을 식혀주기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을 사러 오는 사람들일 뿐.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말이 없는지 궁금해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천한 묵 장수의 사정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사내는 3년을 같은 자리에서 묵을 팔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와도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풍경처럼 여겼습니다. 북문 밖 주막거리에는 원래 묵 파는 사내가 있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멍석을 펼치고 앉은 사내 앞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었지요. 그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묵이나 팔고 있구나.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내가 무릎 꿇고 애걸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때 내가 뭐라 했더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지라 하지 않았더냐? 양반은 껄껄 웃으며 묵 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값은 치르지 않겠다. 10년 전 내게서 빼앗은 것에 비하면 이까진 묵쯤이야.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멍석 위에서 천천히 떨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사내는 처음으로 장사를 일찍 접었습니다. 2부. 왜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는가?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침묵하는 자는 어리석거나 비겁하거나 숨길 것이 있다고 여겨지지요. 말도 못하는 놈이 무슨 묵을 팔아. 벙어리 주제의 값은 왜 그리 비싸게 받나. 저놈 혹시 도둑질해서 번 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은 진실처럼 퍼져나갔고 사내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이는 주막 주인 박 씨였습니다. 이봐, 묵쟁이. 자네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내 주막 앞에서 장사하는데 공짜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사내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내 바쳤지요. 이게 뭔가 고작 이것밖에. 자네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데. 박 씨는 화를 냈지만 사내는 더 이상 돈이 없다는 듯 빈 주머니를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쳇, 이 고집불통 같으니. 좋아, 그럼 내일부터는 우리 주막 안에서 묵을 팔게. 그러면 손님들도 더 많이 오고 자네도 장사가 잘 될 게 아닌가.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싫다는 건가? 이 은혜를 모르는 놈 같으니. 하지만 사내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밖에서 그 자리에서만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꺼져. 내 주막 앞에서 다신 장사하지 마.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가 쫓아내도 욕을 해도 물을 끼얹어도 사내는 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로 돌아왔지요. 결국 박 씨도 포기했습니다. 저놈은 정말 미친놈이야. 말도 안 통하고. 사람들은 사내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말도 없이 욕을 먹어도 쫓겨나도 같은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분명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내가 왜 그 자리를 고집하는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왜 비를 맞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는지. 어느 날 밤 한 노파가 사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왜 그렇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요? 다른 곳에 가면 더 장사가 잘 될 텐데. 사내는 처음으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지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누구를? 사내는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파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불쌍한 사람. 아마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개로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사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은 사람을 기다리며 묵이나 파는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사내는 계속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항변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모욕과 천대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인 것처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직 사내 자신뿐이었습니다. 묵에 담긴 사내의 시간. 사내의 하루는 묵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사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지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칡뿌리를 캤습니다. 칡뿌리는 쉽게 캐지지 않았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있어 삽으로 파내야 했고 뿌리가 워낙 질겨서 도끼로 잘라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파도 한 광주리를 채우기 어려웠지요. 사내는 그 고된 일을 매일 했습니다. 뿌리를 캐오면 강물에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속살만 남겼지요. 그 과정만 해도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빻는 일이었습니다. 큰 돌절구에 칡뿌리를 넣고 찧었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 미친놈이 묵 만든다며 비웃었지만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곱게 갈리면 물에 풀었습니다. 큰 독에 물을 붓고 간칙을 넣어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면 묵이 제대로 굳지 않았거든요. 산에는 한 시즌이 넘도록 독을 저었습니다. 팔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물에 푼 책 녹말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때로는 사흘을 기다렸지요. 그 시간 동안 산에는 독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지켰습니다. 녹말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윗물을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라앉은 하얀 녹말을 조심스럽게 떠냈지요. 그것을 솥에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의 세기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센 불이면 묵이 타고 너무 약한 불이면 묵이 설익었습니다. 산에는 불을 보며 나뭇가지를 하나씩 더하거나 빼며 조절했지요. 그리고 저었습니다. 끓기 시작한 칠물을 저었습니다. 쉬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천천히 저었습니다. 팔이 떨려도 땀이 흘러도 눈이 따가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사내가 유일하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잣말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요. 급하게 만든 묵은 금방 흐트러집니다. 천천히 정성을 들여야 오래 갑니다. 묵물이 걸쭉해지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 식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묵을 바라보며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도 이와 같은 것이겠지요. 묵이 천천히 굳듯이 복수도 천천히 익어가야 한다고. 급하게 서두르면 허술해지고 조급하면 무너지고 만다고. 묵이 완전히 굳기까지는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사내는 그 시간 동안 묵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묵이 굳기를 기다렸지요. 사람들은 그런 사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가한 놈이로군. 묵이나 만들며 평생을 보낼 셈인가. 하지만 사내는 한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묵이 굳듯이 자신의 복수도 천천히 굳어가기를. 조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묵이 다 굳으면 칼로 썰었습니다. 네모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하나하나가 모두 같은 크기, 같은 두께였습니다. 사내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에 깨소금, 참기름,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평범한 양념이었지만 사내의 손을 거치면 달랐습니다. 간장 한 방울, 기름 한 방울까지도 정확히 맞추어 넣었거든요. 그렇게 만든 묵을 광주리에 담아 주막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어스름이 내리는 시각. 사내는 늘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묵을 팔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만드는 묵은 20그릇 정도였습니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었지만 사내는 딱 그만큼만 만들었습니다. 20그릇이 다 팔리면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더 많이 안 만드나? 더 만들면 돈을 더 벌 텐데. 하지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묵은 단순히 파는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묵을 만드는 시간, 묵이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 묵을 써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사내에게는 복수를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칼날을 가는 것처럼,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하는 시간이었지요. 그리고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묵이 완성되는 날 자신의 복수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건. 10년 전 이 마을에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서방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학문이 깊었고 말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곱다는 평을 들었지요. 그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10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이었지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눈빛이 또렷했고 딸은 눈망울이 맑기로 마을에서 소문났습니다. 정서방은 대대로 물려받은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기름진 땅이었지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고 아들과 딸 모두에게 그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사였습니다.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 물러난 사람이라 했지요. 큰 집을 짓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깔보며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정서방의 땅을 탐냈습니다. 그 땅이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었고 자신의 땅과 합치면 큰 과수원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는 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정서방, 자네 땅을 내게 팔게. 죄송합니다만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왜?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좋아, 팔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서방이 관아의 세금을 훔쳤다더라. 거짓말이겠지. 정서방이 그럴 리가. 아니야, 증거가 있대. 그의 집에서 관인이 찍힌 은자가 나왔다잖아. 정말, 그럼 정말 도둑이란 말인가? 정서방은 황당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포교들이 그의 집을 뒤졌고 정말로 마룻바닥 밑에서 은자 한 봉지가 나왔지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변명 말라.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는가? 정서방은 잡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죄인처럼 끌려갔습니다. 어린 딸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지요. 아버지는 도둑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지 못해. 이 계집애야.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이 맞느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누군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궁색한 변명이로구나. 내 집에서 나왔는데 내가 안 했다니. 그럼 귀신이 넣었단 말인가? 아무도 정서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주리를 틀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정서방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억세구나. 더 때려라. 그렇게 보름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서방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딸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 제가 했습니다. 이제야 실토하는구나. 허의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자백을 받아냈다며 기뻐했지요. 정서방은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 섬으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떠나기 전 김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정서방, 안 됐네. 참으로 안 됐어. 하지만 자네가 유배를 가게 되면 자네 자식들은 어찌 되겠나? 누가 돌보겠나? 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 아이들을 거두어 키워주겠네. 물론 공짜는 아니지. 자네 땅을 내게 넘기면 말일세. 이 사람이 화를 내지 말게. 나는 순전히 자네 자식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세. 생각해보게. 자네가 없는 동안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겠나. 정서방은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비가 미안하구나. 아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은 힘없는 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너희는 아비를 원망하지 말고 바르게 자라다오. 언젠가 아비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정서방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던 중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거두기는커녕 쫓아냈지요. 썩 꺼져라. 도둑의 자식들 따위가 내 집에 발을 들일 수는 없다다. 어린 아이들은 울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다행히 한 노파가 그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밖에 사는 가난한 노파였지요. 그 노파가 아이들을 키웠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어느 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겠다. 너는 여기서 공부하며 바르게 자라거라.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정서방을 잊었습니다. 그저 옛날에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기억했지요. 김진사는 그 땅에 큰 과수원을 만들었고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 빼고요. 그 어린 남매만 빼고요. 마지막 밤, 사내는 오늘따라 묵을 평소보다 많이 만들었습니다. 30그릇, 평소의 한 배 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요. 오늘은 왜 이리 많이 만들었나?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멍석을 펴고 앉았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렸습니다. 주막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인들, 하루 일을 끝낸 일꾼들, 술 한잔하러 온 양반들. 사내는 평소처럼 묵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묵을 팔 때마다 사내는 손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요.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 왜 그렇게 쳐다보나 기분 나쁘게. 사내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요. 비틀거리며 걸어오더니 사내 앞에 섰습니다. 오, 묵쟁이. 오늘도 여기 있구나. 사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묵 한 그릇 다오. 아, 돈은 안 줄 것이니 그리 알게. 김진사는 묵 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먹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천한 놈이 만든 음식이 그래도 맛은 있구나. 10년 전 내 아비가 만들던 음식보다는 낫겠지.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비, 저 묵쟁이한테 아비가 있었나?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한데. 김진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아비 정서방 말일세. 기억하나? 관아의 돈을 훔쳤다가
유배 가던 중 죽은 그 도둑놈 말이야. 순간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내를 쳐다보았지요. 정서방의 자식이었어. 그러고 보니 얼굴이 비슷한 것도 같네. 도둑의 자식이 도둑질은 안 하고 무기나 팔고 있구나. 김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내 아비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 하지만 증거가 뻔한데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내 놈도 아비를 닮아 고집이 세구나. 이 좋은 자리를 왜 그리 고집하는지 모르겠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놈이 말을 하네. 벙어리가 아니었어. 김진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놈이 말을? 사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자리는 10년 전 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서셨던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죄인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끌려가시던 그 모습을, 저를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가셨던 그 모습을.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것이냐? 사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뭔데? 10년 전 당신이 관아에 낸 고발장의 사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무슨 헛소리를. 당신이 관아의 서기에게 돈을 주고 거짓 고발을 하도록 한 것, 제 아버지 집에 몰래 은자를 숨긴 것, 그리고 그 땅을 빼앗은 것.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라니. 그런 게 어디 있단 말이냐? 사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수했던 그 석이 지금은 늙어 병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여기 그의 서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당신 집 하인이었던 자도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은자를 숨기라고 명령했다고요. 김진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모함이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면 관아에 가서 따져보시지요. 사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현감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포교들이 당신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서방은 정말 억울했던 거야? 김진사가 모함한 거였어. 세상에 그런 일이. 사내는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에게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내는 묵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묵을 만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칼이나 독이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는 돌아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묵은 모두 드립니다.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묵을 하나씩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업신여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욕하신 분들도 계시고 천하게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모르셨던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말없이 묵을 받았습니다. 이 묵을 드시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억울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 없는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사내는 모든 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그릇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포교들이 김진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의 죄목은 명백했습니다. 무고죄, 사기죄, 재산 강탈죄. 모든 증거가 명확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정서방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뚜렷한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김진사는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죄인처럼 끌려갔습니다. 10년 전 정서방이 끌려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지요.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세상에 양반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땅까지 빼앗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김진사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정서방이 맞았던 것보다 더 많이 맞았지요. 그리고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서방이 가려던 그곳보다 더 먼 섬으로요. 이럴 수가.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서방에게 했던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김진사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땅도, 그 집도, 그 과수원도 모두 빼앗겼지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는 정서방의 유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사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묵쟁이 어디 갔나? 어젯밤 이후로 안 보이네. 아무래도 떠난 것 같은데. 사내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가 살던 작은 오두막도 비어 있었고 묵을 만들던 도구들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쓰던 도간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마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묵을 만들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수는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묵이 천천히 굳듯이 진실도 천천히 드러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떠납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부디 여러분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없는 자에게도 사연이 있고 약한 자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장은 편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못했구나. 마을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얼마나 업신 여겼던가. 벙어리라고, 미친놈이라고, 도둑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잖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내는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 진사가 유배지로 가던 중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정서방처럼 배 위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지요. 인과응보로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가 그대로 돌아온 거야.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내의 복수는 칼이나 독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단지 진실을 밝혔을 뿐이고 그 진실이 스스로 복수를 완성했다는 것을요. 묵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묵을 만들듯이 복수를 준비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사내가 팔던 그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말 없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라고 새겨 넣었지요. 그리고 해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묵 한 그릇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내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는 묵쟁이 자리라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항상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사내의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무언가를 부수지 않고도 세상을 조금은 나은 곳으로 만들면서요. 묵이 천천히 굳듯이 진실도 천천히 세상에 새겨졌습니다. 남은 사람들, 봄이 왔습니다. 북문 밖 주막거리에는 벚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주막에서는 술 익는 냄새가 났지요. 하지만 묵쟁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장은 가끔 그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불어올 뿐이었지요. 이장의 옆으로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10년 전 사내의 여동생을 거두었던 그 노파였습니다. 이장 어른,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묵쟁이, 아니, 정씨네 아들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동생이라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는 여동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복수를 준비해야 하니 동생만은 평범하게 키워달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마을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었지요. 오빠는 10년 동안 돈을 모아 동생을 공부시켰습니다. 자신은 묵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동생만큼은 제대로 배우게 하려 했지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오빠는 동생에게 한 번도 복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르게 살라고만 했지요. 증오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저 정직하게 살라고요.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는 오빠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오빠가 묵을 파는 것이 창피해서 서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빤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너는 떳떳하게 살아도 된다고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생각했군요. 네. 복수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동생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지요.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묵쟁이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묵 한 그릇을 들고 있었지요. 저기, 이장과 노파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정씨네 딸입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인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동생아, 오빠는 이제 떠난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평생을 살 것이다. 더 이상 복수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으니까. 너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알려주어라. 오빠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 주렴. 사랑한다, 동생아.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천대를 받아도 모두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복수를 급하게 했다면 사람들이 저를 복수자의 동생이라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는 천천히 묵이 굳듯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지요. 여인은 묵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말없는 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약한 자도 존엄이 있다고요. 이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오빠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닙니다. 오빠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아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부드럽게 여인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여인은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녀에게서 글을 배웠고 더 중요한 것들도 배웠지요. 선생님, 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약해지기 때문이란다. 선생님, 말 못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하나요? 물론이지. 말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마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지요. 묵쟁이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약속이었지요. 그 자리는 기억하기 위한 곳이었으니까요. 해마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해 봄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요. 그는 묵쟁이 자리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사람은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할머니가 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빠.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노인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요. 잘 지냈느냐? 네, 오빠. 잘 지냈습니다. 이 마을이 많이 좋아졌구나. 오빠 덕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 덕분이지. 내가 이룬 것은 복수뿐이었지만 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떠난다.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복수를 이루었고, 너를 지켰고, 이 마을이 변하는 것도 보았으니까. 노인은 묵쟁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그릇을 꺼냈습니다. 묵 한 그릇이었지요. 마지막으로 한 그릇 만들어 왔다. 이것을 먹으며 기억해다오.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진실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묵처럼 천천히 굳어간다는 것을. 노인은 숟가락으로 묵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여전히 맛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은 오빠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리며 묵쟁이 자리를 감쌌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떠났습니다. 여인은 오래도록 오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이 세상에는 오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제가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묵쟁이 자리에는 마지막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묵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식어가는 검은 묵 한 그릇이. 그 후로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묵을 파는 사람이 있었단다. 묵을 팔았다고요?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단순히 묵만 판 게 아니었지. 인내를 팔았고, 진실을 팔았고, 정의를 팔았단다.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세상에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익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묵쟁이 자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누군가가 묵 한 그릇을 놓고 가지요. 그 묵은 하루 종일 그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사라집니다. 아무도 누가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묵쟁이의 홀령이 가져가는 거라고. 혹자는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몰래 가져가 먹는 거라고.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말 없는 자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약한 자도 존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묵이 천천히 굳듯이 진실도 천천히 세상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묵쟁이가 남긴 가르침이었습니다. 끝.
어느 봄날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묵쟁이 자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묵을 파던 사람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묵을 팔았다고 기념비를 세웁니까? 그 사람은 묵만 판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진실을 팔았지요. 여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을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묵 한 그릇에 담긴 10년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여행자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조용한 복수가 때로는 가장 큰 울림을 남긴다는 것을. 묵처럼 천천히 굳어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진실이 있다는 것을요. 말은 돌아왔지만 들어줄 사람은 이미 없었습니다.